지금 대로변 다니면서 공실 붙어 있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반갑습니다. 영유명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보면은 공실률이 높다 약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현실 상황이 어떤가요? 대부분 매스컴에서 말하는 공실률, 오피스 건물,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은 대부분 중대형 건물 이상을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 이런 것들은 사실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지. 그리고 이 건물들, 큰 건물들의 공실률은 역대 최저다 이런 기사가 많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사화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기사화되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 집계하기가 어려워. 큰 건물들은 여기 어디 누가 샀어 이런 것들, 그리고 조사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거 조사하려면 얘는 10개 조사해야 되면 얘는 100개, 1000개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 조사해가지고 기사를 하나를 썼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오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큰 부자들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조사는 안 하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 강남에 있는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높아. 근데 이게 높은 것도 예를 들면 어느 학교가 전국에 100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원래는 10등 안에 들었다가 50등 밑으로 떨어졌어. 이러면 전체 학생들이 다 공부 안 한 거잖아. 그치? 전체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 공부 안 하던 애들이 더 안 해서 중간 이하들이 완전 공부를 놨어. 근데 이 학교가 10등이었다가 50등 됐는데 이 학교의 1등은 전국 1등을 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통계는 사실 정확히 시장을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강남의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이 높은 거, 그것도 이런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대로변 다니면서 공실 붙어 있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 테헤란로 대로변 공실 얼마나 있는데? 과거보다 높아?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것도 공실률 과거보다 높아? 글쎄? 공실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과거보다 높은지 본인이 진짜 체감하는 정도로 그런 것들 보셨나요?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카더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몇 군데서 좀 보여주는 정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본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괜찮은 위치의 건물들에는 공실률이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C급 건물들의 공실률이 급격히 늘어났죠. 근데 이 C급 건물들의 공실률이 늘어난 거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 C급짜리엔 원래 근생 빌딩이 없었습니다. 다 주택이었어요. 주택지를 부시고 건물을 짓는 바람에 C급 입지에 근생 건물이 생긴 거죠. 저기는 아닌데 라는 자리에 많이 공급이 돼 있고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실률을 높이니까 얘네들까지 전체적인 평균이 낮아진 거죠. 얘네들은 과거와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실률이 높다던데?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어제도 다니고 오늘도 다니고 내일도 다닐 거고 이번 달 내내 다닐 거예요. 저는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이 위치 중에서 조금 나온 것들은 한 2년 만에 임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2년 그 이상. 그리고 반면에 막 진짜 막 꼭대기에다 지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어제도 지나가다 봤는데 저거 2년 반 전에 다 지어졌는데 아직도 비어 있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런 건물을 공실률로 과연 쳐야 되나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근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공실을 따지는 게 맞는 거지, 이것까지 다 따진다면 물론 이런 위치의 건물을 가진 분들은 속상하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다는 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높아 보이는 거지, 괜찮은 위치, 그러니까 적어도 근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의 위치는 저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장님이 진행한 건물들은 공실률이 어떤가요? 제가 진행했던 건물이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고 짓고 임차를 마치고 이제 건물을 갖게 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직 잔금을 안 하신 분들을 빼고 이 잔금을 하는 케이스가 그래도 40개가 넘으니까요. 이 건물들은 다 각자 맞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괜찮은 위치는 별 차이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과거랑 지금이랑. 지금 그 건물들은 공실인 건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쩌다 한두 개, 두세 개까지만 해도 운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0개 넘게가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실력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게 지금 다 뭐 세입자가 처음 들어간 게 5년 전, 6년 정도 있고 10년 정도 있지만 그게 다 지금 만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 명도 지금 그냥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100% 지금 임대가 다 차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단순한데 단순한 걸수록 지키기가 참 어렵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안 먹으면 돼. 근데 요즘엔 뭘 먹어야 살 빠지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거꾸로 된 거지. 안 먹고 참아야 되는데 안 먹고 참을 수 있는 약을 먹는단 말이지. 그리고 뭔가를 먹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는 뭔가를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안 먹으면 빠지는 건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남 빌딩을 선정하면서 즉 근생 빌딩을 선정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역 위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3층 이상 임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법칙으로 체감했어요. 십수년 전부터 제가 괜찮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지, 이 괜찮은 건물이라는 거는 가치가 오르는 거 그리고 임차가 잘 들어오는 것, 임차가 들어오고 나서 잘 유지되는 것들, 이런 여건들을 갖춘 건물들이 괜찮은 건물이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되는지 제가 체감한 것들을 이미 책으로 써놨어요.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이거를 지키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요건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을 봤어요. 이 건물 샀다가 어쩌고 하면 얼마 번대. 그러면 나는 요 법칙이 맞는 건 알아. 근데 이거 맞는 거보다 몇십억 버는 게 나한테는 더 크게 와닿거든.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해서 내가 몸무게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얘 맛있는 게 난 더 지금 즐겁거든. 그래서 먹는 거잖아. 그거나 똑같이 요거 어겨도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랬을 때 이걸 어겨. 그러면 그 결과가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 근데 이 법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리고 입지 8법칙에 맞는 요건의 건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사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상, 뭐 계약금이란 중도금, 잔금, 날짜라든지 그리고 뭐 명도라든지 건물주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것들 조율 못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것도 제가 다 책으로 써놨어요. 그거는 강남 빌딩 협상의 7가지 요소라고 해서 이미 써놨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맞아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얼마 번다고 해서 그냥 샀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근데 소장님이 그 카페에다가 그 많은 자료들을 올려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지키면 좋은데 지켜지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저는 그 내용을 쓰면서 체감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안 이유는 남들이 저렇게 해서 잘못된 걸 봤으니까. 네, 그래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이익의 마음을 뺏겨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절하게 느껴보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기가 사실은 어렵죠. 소장님 저희 임대가 지금 100%다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임대료가 혹시 깎아주거나 싸게 받아서 그게 다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물어봐줘서 너무 이걸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쁜데 최근에 임대 계약한 거 같은 경우에 뭐 200억짜리 건물이 월세 5천만 원. 네, 그럼 3%죠, 연. 250억짜리 건물이 월세가 7천 넘게 계약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 소장 그럼 너 그거 좋은 경우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100억짜리 건물들이 2천 초중반 그 정도로 임대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인데 1000몇백에 계약되고 이런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요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그거는 뭐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임대가 제대로 들어오고 정확한 금액에 들어와야 건물 가치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건물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고 낮은 금액으로 그냥 임대될 거라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뭐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시기가 안 맞아서 기다렸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하지만 건물의 가치가 입증되려면 월세에서 그게 입증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금액인데 낮은 금액으로 다 받았다? 저희를 통해서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저거 너무 낮은 월세인데 이렇게 해서 임대된 경우는 없죠. 일단 제가 안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임대료는 잘 된 케이스예요. 잘 된 케이스고, 그리고 그거보다 낮다고 해도 그 정도인 금액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냥 뭐 월세를 팍팍 낮춰가지고 뭐 아니면 뭐 렌트프리를 뭐 6개월, 1년씩 주면서 임대 계약한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정상가 내지는 그 이상으로 해서 임대가 됐지, 무조건 낮게 해서, 낮게 하면 이게 뭐가 나쁜지 아세요? 부실한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부실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임대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요. 들어올 때부터 연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간부터 연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1년, 2년도 안 채우고 나간다던가, 이런 일이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우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싼 것만 찾는 거잖아요. 싼 것만 찾는 회사들은 그게 유지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싫어요. 근데 황 소장님은 그냥 임차 한번 채우고 잔금하는 거니까 그거 뭐 굳이 좋은 사람 안 들어와도 상관없지 않아요? 임대 관리까지 하네요, 저희가. 그럼 임대 관리하면서 제가 불편하겠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걸 저희가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임차인을 채우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상담하실 회원님들 대부분이 이제 뭐 100억 건물을 사게 되면 이자 부분은 이제 공실도 있지만 이제 결국엔 이자 부분이 제일 크긴 하잖아요. 감당이 되냐? 네, 감당이 월세로? 되냐. 네. 그거는 지금은 거의 본전이 되거나 내지는 조금 남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월세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대출 비율에 따라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다 내지는 저축하는 금액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지금 건물하기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실 없이 간다며, 그래도 만에 하나는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득이 받쳐줘야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진행한 건물들 중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뭐 이자를 내시거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실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물 중에 이미 건물을 갖게 되신 분들 공실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 시기에, 지금 공실 말타는 이 시기에 없다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저를 통해서 건물 갖게 된 분들이 월세를 제대로 따박따박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첫 번째로. 네, 그분들이 좋을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뭘 한 분들이 좋다는 거는 저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호떡을 팔아도, 제가 호떡 되게 맛있게 파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 사장님이 즐거워하면서 팔더라고요. 손님들이 맛있어 하니까. 저도 그래요. 물론 저한테 매번 막 연락해서 뭐 좋다고 하지는 않죠. 왜냐? 그분들한테는 그게 기본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입지 8법칙을 쓰고 협상의 7가지 이 요소 같은 걸 쓰면서 제가 체험한 거를 쓰기도 했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이 2가지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지켜나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요소들에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하면서 요것도 더 신경 써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추가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도 문제없는 건물들을 저는 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4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하는 분한테는 일생에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잔금 전에 세입자를 채우고 나서, 정상적인 확실한 우량한 세입자를 채우고 나서 잔금하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되거나 구조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건 결국 손해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도 손해나기 싫고, 그리고 그런 확실한 건물이 돼야 임대 관리하는데도 저도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입지 하나하나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있는 거고 기다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안 했지 엉뚱한 걸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거 괜찮습니다, 가짜로 말해봐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개인별로 대출을 알아보시잖아요, 건물을 살 때. 네, 근데 개인별로 그 상황의 소득 수준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산다고 치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 마트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락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산지 가서 살 수도 있고 같은 과일이지만 맛이 다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겠죠? 그쵸? 근데 이제 내 입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선호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시큼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달기만 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대출 이유를 알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은 이거를 알려면 몇 군데를 가보겠죠? 그 몇 군데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네, 그쵸? 몇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 정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부터 산지까지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대출할 때 한 군데만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곱하기 40이면 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잖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행에 따라서 여기는 몇 프로, 여기는 몇 프로, 여기는 몇 프로 은행마다 요율이나 해줄 수 있는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은행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일단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40개 넘는 건물이 현재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다 임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공실이 없이 잘 유지되려면 또 임대 관리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세입자들이 불편하기 전에 선제 대응해주고 그리고 악성 세입자들은 미리미리 선제 조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가야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괜찮은 건물 샀다고 사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또 이게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임대 관리를 하면서도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버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시기에도 정확히 맞다는 것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실 분들은 제가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서 본인이 그 법칙들을 지켜가면서 선택을 하고 임대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